외국인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뛰어가는 곳이 어디일까요? 경복궁? 남산타워? 아닙니다. 놀랍게도 공항 편의점입니다. 입국장 바로 앞 편의점에 매일 수십 명이 달려가 냉장고를 뒤집니다. 뭘 찾는 걸까요? 손바닥만 한 노란 단지 하나입니다. 더 이상한 건 이 제품, 자기 나라에서도 팝니다. 미국 월마트, 일본 돈키호테, 프랑스 까르푸에 다 있어요. 그런데 왜 비행기를 타고 한국까지 올까요? 바나나 우유 하나 때문에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태평양을 건넜고 프랑스 대학생은 파리에서 먹어봤는데도 한국까지 왔다고 합니다. 자기 나라 건 가짜예요. 한국 거만 진짜죠. 1970년대 독일도 어려워했던 기술로 만들어진 이것. 그 독일 회사는 폐업했지만 한국은 50년간 지켰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서 한국만 만들 수 있다는데요. 도대체 뭘까요? 지금부터 밝혀집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녁 7시 명동 한복판의 편의점 앞이었습니다.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처음엔 아이돌 팝업 스토어라도 있나 싶었죠.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들이 기다리는 건 편의점 냉장고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안에 들어올 노란색 단지였어요. 편의점 직원이 문 밖으로 나와 외쳤습니다. 30분 후에 입고된다고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편의점 간판을 배경으로 셀카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 대기 시간조차 하나의 이벤트인 것처럼요.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옆에 서 있던 프랑스 억양의 젊은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뭘 기다리는 거냐고요.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바나나 맛 우유요. 한국에서만 살 수 있는 진짜 단지형이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파리에도 한인마트에서 파는 거 아니냐고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멸균팩이에요. 이건 원조예요. 완전히 달라요. 고작 우유 하나에 이게 뭐람.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제 이름은 에밀리 톰슨입니다. 런던 가디언지에서 15년째 식품과 문화를 취재하는 기자죠. 프랑스 미슐랭 레스토랑부터 일본 스시장인까지 유럽 전역의 식문화를 파헤쳐온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 플라스틱 우유병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이었어요. 편집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는 제 책상에 태블릿을 던지듯 내려놓았죠. 화면에는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가득했습니다. 수백 개의 사진이 똑같았어요. 노란 단지를 든 외국인들의 환한 미소, 해시태그는 드디어 한국에서 진짜 바나나 우유였습니다. 편집장은 말했어요. 이게 뭔지 알아보고 오라고요. 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까지 날아가서 우유를 사 마시는지 말이죠. 저는 황당했습니다. 우유 하나로 기사가 되겠느냐고 항의했어요. 하지만 편집장은 단호했습니다. 틱톡에서 관련 해시태그가 530만 개라고 했죠.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현상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런던에서 12시간을 날아왔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처음 발을 디뎠어요. 솔직히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저 일주일 만에 후딱 취재하고 돌아가려 했죠. 하지만 지금 제 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고 있었습니다. 줄을 선 사람들의 국적이 다양했어요.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호주까지. 한 미국인 대학생은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마시면 한국 여행이 완성되는 거라고요. 일본인 직장인은 도쿄에서도 파는데 한국 거는 다르다고 중얼거렸어요. 저는 메모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기자의 본능이 작동하기 시작했죠. 뭔가 있어. 분명히 뭔가 있어. 단순히 맛있는 음료라면 이런 열광은 설명이 안 됩니다. 해외에서도 살 수 있는데 굳이 한국까지 와서 기다리는 이유가 뭘까요? 30분이 지났습니다. 편의점 직원이 문을 열고 나왔어요. 손에는 파란 플라스틱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직원이 냉장고 문을 열고 단지들을 하나씩 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란색 단지가 선반을 채워갔죠. 그 순간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 사람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질서정연했어요. 밀치거나 다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손은 빨랐죠. 한 명당 평균 5개씩 집어들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왔다는 한 남성은 무려 10개를 안고 계산대로 향했어요. 저는 마지막에 냉장고로 다가갔습니다. 단지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예상보다 무거웠습니다. 손바닥에 꽉 차는 크기였죠. 배가 불룩하고 입구가 좁은 모양이 묘하게 친숙하면서도 낯설었어요.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 중국인 관광객이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진짜를 마신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이걸 가짜와 진짜로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파는 건 가짜, 한국에서 파는 이 단지형이 진짜. 저는 편의점 계산대로 갔습니다. 천천히 제품을 살펴봤어요. 가격은 1,500원, 한화로 약 1파운드 정도였습니다. 런던에서 사먹는 커피값의 4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걸 마치 보물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와 단지 뚜껑을 열었습니다. 달콤한 향이 코를 찔렀어요. 한 모금 마셨죠. 맛있네요. 달콤하고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특별할 것 없는 바나나 맛 우유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게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분명히 뭔가 놓치고 있어. 이 열광에는 이유가 있을 거야. 사실 이 모든 건 사흘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이었어요.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입국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짐을 찾아 나오는 순간 묘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입국장 바로 앞 편의점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면세점도 아니고 평범한 편의점이었죠. 가까이 다가가 봤습니다. 15명쯤 되는 외국인들이 냉장고 앞에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같은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란 단지를 집어들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거였죠. 셀카를 찍고 단지만 따로 찍고 편의점 배경으로 또 찍었습니다. 저는 그중 한 중국인 젊은 남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영어로 물었어요. 무엇 때문에 사진을 찍느냐고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손에 든 단지를 보여줬습니다. 드디어 진짜를 마신다고 했어요. 상하이에서는 가짜만 팔았다면서요. 가짜라니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중국 마트에서 파는 건 종이팩에 담긴 거라고요. 맛은 비슷한데 이 단지형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게 원조라고 이걸 마셔봐야 진짜 한국에 온 거라고 말했죠. 저는 그때만 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용기가 다르면 뭐가 어떻다는 건지요. 내용물이 같으면 똑같은 제품 아닌가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요. 손에 쥐는 느낌부터 다르다고 했습니다. 저는 냉장고로 다가갔습니다. 노란 단지들이 빼곡히 진열돼 있었어요. 하나를 집어들어 봤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죠. 배 부분이 불룩하게 나와 있고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모양이었어요. 묘하게 항아리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격표를 확인했어요. 1,500원이었습니다. 런던 물가에 익숙한 저로서는 놀라울 정도로 저렴했죠. 1파운드도 안 되는 금액이었으니까요. 저는 하나를 집어 계산대로 갔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옆에서 캐나다 억양이 들렸습니다. 중년의 남성이 친구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토론토 한인타운에서 이거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멸균팩이었어요. 이 단지형을 먹으려고 한국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남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제임스라는 이름의 고등학교 교사였어요. 그에게 물었습니다. 용기만 다른 건데 왜 굳이 한국까지 오느냐고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용기만 다른 게 아니라고요. 제임스는 설명했습니다. 캐나다에서 파는 멸균팩은 유통기한이 6개월이라고 했어요. 장거리 운송 때문에 멸균 처리를 한다고 했죠. 하지만 한국 현지에서 파는 이 단지형은 신선한 살균 우유라고 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열흘밖에 안 된다고요. 맛이 미묘하게 다르다고 했어요.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 그 차이를 느낄 수 있느냐고 물었죠.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느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더 부드럽고 우유 맛이 진하다고 했죠.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경험 자체라고 말했어요. 이 단지를 손에 쥐는 느낌, 빨대를 꽂을 때 나는 톡하는 소리, 차가운 플라스틱이 손바닥에 닿는 촉감까지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보던 바로 그 장면을 자신도 경험하고 싶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넜다고 말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 좀 심하네. 우유 하나 마시려고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오다니요.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생겼어요. 도대체 이 작은 단지에 뭐가 담긴 걸까요? 공항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호텔로 가는 길에 저는 가방에서 단지를 꺼냈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달콤한 바나나 향이 났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맛있네요. 달콤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우유 특유의 비린 맛은 전혀 없었어요. 바나나 맛이 진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뿐이었습니다. 특별히 놀랄 만한 맛은 아니었어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게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요? 런던 슈퍼마켓에서 파는 바나나 스무디랑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였어요. 사람들이 과장하는 거 아닐까요? 택시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바나나 우유 좋아하시나 보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취재 중이라고요.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요즘 외국인들 진짜 많이 사간다고 했어요. 공항 편의점에서 한 사람이 10개씩 사가는 것도 봤다고 했죠. 저는 메모장을 꺼내 적었습니다. 공항부터 시작되는 열풍. 입국 첫 장소가 편의점. 사람들은 이걸 진짜와 가짜로 구분함. 단지형이 원조라는 인식. 멸균팩과 살균의 차이. 경험 자체를 소비.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올라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15년간 식품을 취재해 온 저였지만 이런 현상은 처음이었어요. 프랑스 와인, 이탈리아 파스타, 일본 사케. 사람들이 현지를 찾는 음식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대부분 전통이 깊거나 제조 방식이 특별하거나 현지에서만 맛볼 수 있는 것들이었죠. 반면 이 바나나 우유는 해외에서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한국까지 날아왔어요. 왜일까요? 저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제대로 파헤쳐 보자고요. 이 작은 노란 단지의 비밀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본격적인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명동부터 시작했어요. 오전 10시였죠. 편의점 냉장고 앞에는 벌써 외국인 관광객 3명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과 메모장을 들고 편의점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어요. 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꼬박 10시간을 앉아 있었죠. 매장을 찾는 모든 손님을 세고 바나나 우유를 구매하는 사람의 국적과 구매 개수를 기록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10시간 동안 총 253명이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그중 172명이 바나나 우유를 구매했죠. 구매율 68%였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172명 중 117명이 외국인이었어요. 외국인 구매 비중이 68%였던 겁니다. 한국인들은 대부분 한 개씩 샀습니다. 반면 외국인들은 달랐어요. 평균 4개에서 5개씩 집어갔죠. 심지어 10개를 사는 사람도 7명이나 됐습니다. 저는 그중 몇 명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사느냐고요? 독일에서 온 대학생은 친구들 선물용이라고 했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가면 친구들이 이걸 달라고 아우성이라고 했어요. 호주 관광객은 냉동실에 얼려뒀다가 천천히 먹는다고 했죠. 한국 여행의 맛을 최대한 오래 간직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점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원래 이렇게 잘 팔리느냐고요. 점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2023년부터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평균 200개를 팔아요. 주말에는 300개까지도 나간다고 했죠. 그중 절반 이상이 외국인 손님이라고 했습니다. 점장님은 덧붙였어요. 재고 관리가 가장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녁 시간대에 떨어지면 손님들이 언제 들어오느냐고 계속 물어본다고 했죠. 심지어 30분씩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홍대로 갔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은 동네였죠. 여기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됐어요.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8시간을 관찰했습니다. 총 198명이 방문해 134명이 바나나 우유를 샀어요. 구매율 67.6%. 명동과 거의 같았죠. 하지만 홍대는 좀 달랐습니다. 외국인 비중이 더 높았어요. 134명 중 95명이 외국인이었습니다.
70.9%였죠. 젊은 배낭여행객들이 많았거든요. 그들은 대부분 게스트하우스에 묵는다고 했습니다. 밤마다 바나나 우유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한다고 했어요. 프랑스에서 온 소피라는 대학생을 만났습니다. 22살이었죠. 그녀는 손에 단지 3개를 들고 있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파리에도 한인마트가 많은데 왜 한국까지 왔느냐고요. 소피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파리에서도 먹어봤다고 했어요. 한인마트에서 파는 멸균팩 제품이요. 맛있긴 했는데 뭔가 아쉬웠다고 했죠. 친구들이 한국 가면 꼭 단지형을 먹어보라고 했대요.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면서요. 그래서 직접 마셨느냐고 물었습니다. 소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제 명동에서 처음 샀다고 했습니다. 한 모금 마시는 순간 알았대요. 친구들 말이 맞았다고요. 파리에서 먹던 거랑 완전히 다르다고 했죠. 뭐가 다르냐고 물었습니다. 소피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일단 맛이 더 부드럽다고 했습니다. 우유 맛이 더 진하고 크리미하다고 했죠.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이 단지를 손에 쥐는 느낌이라고 했어요. 빨대를 꽂을 때 톡하고 뚫리는 그 순간, 차가운 단지가 손바닥에 닿는 촉감까지 다 특별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맛의 차이를 느낌. 하지만 그보다 경험 자체가 중요. 용기의 촉감, 빨대 꽂는 소리까지 소비. 사흘째 되는 날, 저는 강남과 이태원, 동대문까지 돌아다녔습니다. 모든 곳에서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편의점마다 바나나 우유는 불티나게 팔렸고, 구매자의 대부분은 외국인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3일간 5곳의 편의점에서 총 38시간을 관찰했어요. 총 방문객 1247명 중 842명이 바나나 우유를 구매했습니다. 구매율 67.5%. 그중 외국인은 578명이었죠. 외국인 구매 비중 68.6%였습니다. 평균 구매 개수도 계산했어요. 한국인은 1.2개, 외국인은 4.7개였습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인보다 거의 4배를 사가는 거였죠. 저는 숫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에요. 하나의 현상이었습니다. 문화적 신드롬이었죠. 사람들은 단순히 우유를 사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이라는 경험을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편집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일주일로는 부족하다고 했어요. 최소 2주는 있어야 제대로 된 취재가 가능하다고 말했죠. 편집장은 승인했습니다. 마음껏 파고들라고 했어요.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북과 메모장을 펼쳐놓았어요. 3일간 모은 데이터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이 숫자들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를 찾아야 해. 저는 다음 단계를 계획했습니다. 숫자는 충분히 모았어요. 이제 그 이유를 파헤쳐야 했죠. 왜 사람들은 멸균팩이 아닌 단지형을 원하는가? 왜 한국까지 날아와서 사는가? 그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구했습니다. 빙그레 바나나 우유의 수출 현황이었죠. 호텔방 책상에서 노트북을 열고 데이터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2025년 기준, 이 제품은 전 세계 40개국으로 수출되고 있었습니다. 연간 수출액은 420억 원이었어요. 런던 파운드로 환산하니 약 2,500만 파운드였죠.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수출 국가 목록을 보니 놀라웠어요. 미국, 일본, 중국은 기본이었습니다.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있었죠. 프랑스, 독일, 영국까지 유럽도 포함돼 있었어요. 심지어 호주와 캐나다, 멕시코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각국의 유통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월마트와 아마존에서 팔리고 있었어요. 일본은 돈키호테와 이온마트에 입점했죠. 베트남은 빅시마트, 프랑스는 까르푸였습니다. 런던에서는 코리안타운의 한인마트는 물론이고 일부 테스코 매장에서도 판매되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했어요. 해외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제품인데 왜 사람들은 한국까지 날아오는 걸까요? 게다가 수출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대비 2025년 수출액이 38%나 늘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 현지에서의 외국인 구매 열풍은 수출 증가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거든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명동 일대 편의점의 외국인 구매 비중이 42%에서 68%로 뛰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역설적 상황. 해외 판매는 늘어나는데 한국 현지 구매 열풍은 더 거세짐. 왜일까? 문득 런던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한 달 전쯤이었어요. 저는 킹스크로스의 한인마트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한국 라면을 사러 가자고 해서 따라갔었죠. 그때 냉장고에서 바나나 우유를 봤어요. 호기심에 하나 사서 마셨습니다. 종이팩에 담긴 제품이었어요. 맛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웠죠.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괜찮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네.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 마신 단지형과 비교하니 뭔가 달랐습니다. 런던에서 마신 건 좀 더 밍밍했던 것 같아요. 우유 맛이 덜했달까요?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두 제품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어요. 런던 한인마트에서 찍어뒀던 사진과 명동 편의점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확실히 달랐습니다. 런던 제품은 직사각형 종이팩이었어요. 200ml 용량이 표기돼 있었죠. 디자인은 비슷했지만 느낌이 전혀 달랐습니다. 평범한 우유팩처럼 보였어요. 반면 한국 제품은 달랐습니다. 배가 불룩한 단지 모양이었죠. 손에 쥐었을 때의 그 느낌이 생생했어요. 묵직하면서도 안정적인 무게감, 손바닥에 꽉 차는 크기, 차가운 플라스틱의 촉감까지. 저는 제품 정보를 더 파고들었습니다. 성분표를 비교했어요. 흥미롭게도 주요 성분은 거의 같았습니다. 우유, 설탕, 바나나 농축액, 향료까지 동일했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통기한이었어요. 한국 현지 제품은 제조일로부터 열흘이었습니다. 반면 수출용 제품은 6개월이었죠. 10배도 넘는 차이였어요. 저는 식품공학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살균과 멸균의 차이였어요. 살균은 섭씨 72도에서 15초간 가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유해균은 제거하지만 일부 미생물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유통기한이 짧죠. 하지만 우유 본연의 맛과 영양소가 잘 보존됩니다. 멸균은 달랐습니다. 섭씨 130도 이상의 초고온에서 처리해요. 모든 미생물을 완전히 제거하죠. 그래서 유통기한이 몇 달씩 갑니다. 하지만 열처리 과정에서 맛과 영양소가 조금씩 손실돼요. 저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수출용은 장거리 운송 때문에 멸균 처리가 필수였던 거예요.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고 창고에서 보관되고 마트 진열대에 오르기까지 몇 달이 걸리니까요. 하지만 한국 현지 제품은 달랐습니다. 공장에서 나와 바로 편의점으로 갑니다. 빠르면 하루 만에 소비자 손에 들어가죠. 그래서 신선한 살균 방식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였어요. 저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단순히 바나나 우유가 아니에요. 신선한 바나나 우유였습니다. 더 정확히는 한국에서만 먹을 수 있는 그 신선함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용기였습니다. 멸균팩은 종이였어요. 가볍고 간편하지만 특별할 게 없었죠. 반면 단지형은 달랐습니다. 독특한 모양, 손에 쥐는 느낌, 빨대를 꽂는 경험까지 모든 게 특별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제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경험의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은 바나나 우유를 사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만 가능한 경험을 사고 있었던 거죠. 저는 실험을 계획했습니다.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싶었어요. 정말 단지형과 멸균팩이 다른지 아니면 그냥 사람들의 착각인지 말이죠. 홍대의 한 게스트하우스에 연락했습니다. 주인분께 사정을 설명하고 공용 공간을 빌렸어요. 그리고 게스트하우스에 묵고 있는 외국인 배낭여행객들에게 참여를 요청했죠. 무료 간식 제공과 소정의 사례비를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20명이 모였습니다. 국적도 다양했어요.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까지 7개국이었죠. 나이는 20살부터 35살까지였습니다. 저는 준비물을 꺼냈어요. 한국 편의점에서 산 단지형 바나나 우유 10개, 그리고 런던에서 가져온 멸균팩 10개였습니다. 런던 제품은 제가 출국 직전에 킹스크로스 한인마트에서 산 거였어요. 캐리어에 넣어 가져왔죠. 실험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두 제품을 똑같은 종이컵에 따라서 제공하는 거예요.
참가자들은 어떤 게 단지형이고 어떤 게 멸균팩인지 모릅니다. 눈을 가리지는 않았지만 컵만 보고는 구분할 수 없었죠. 저는 각 컵에 어와 B라고 표시했습니다. 어가 단지형, B가 멸균팩이었어요. 하지만 참가자들은 몰랐죠. 저는 질문지를 나눠줬습니다. 둘 중 어느 것이 더 맛있는지, 어떤 차이를 느끼는지 적으라고 했어요.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은 먼저 어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B를 마셨죠. 다시 어를 마시고 B를 마셨습니다.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뭔가 차이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10분 후, 저는 결과지를 모았습니다. 한 장씩 확인했어요. 첫 번째 참가자, 미국인 대학생은 어를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더 부드럽다였어요. 두 번째 참가자, 캐나다 교사도 어였습니다. 우유 맛이 더 진하다고 적었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도 모두 어였습니다. 저는 놀라기 시작했어요. 여섯 번째 참가자는 B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특이했어요. 둘 다 맛있는데 B가 조금 더 달게 느껴진다고 했죠. 일곱 번째부터 15번째까지 다시 어가 이어졌습니다. 16번째 참가자는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굳이 고르라면 어라고 적었습니다. 17번째와 18번째도 어였죠. 19번째 참가자, 독일에서 온 엔지니어는 B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메모를 길게 적었어요. 맛은 비슷한데 질감이 미묘하게 다르다고 했습니다. 어가 더 크리미하고 B는 약간 묽은 느낌이라고 적었죠. 마지막 20번째 참가자는 프랑스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를 선택했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더 맛있다고만 적었죠. 최종 결과를 집계했습니다. 20명 중 17명이 어를 선택했어요. B를 선택한 사람은 2명, 잘 모르겠다는 사람이 1명이었습니다. 85%가 단지형을 선택한 거였죠. 저는 참가자들에게 정답을 공개했습니다. 어가 한국 편의점 단지형이고 B가 런던 멸균팩이라고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그렇구나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몇 명에게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달랐느냐고요. 미국 대학생은 말했어요. 어가 입안에서 더 부드럽게 퍼진다고 했습니다. B는 약간 뻑뻑한 느낌이라고 했죠. 캐나다 교사는 우유 본연의 맛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어는 우유 맛이 살아있는데 B는 좀 가공된 느낌이라고 했어요. 독일 엔지니어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점도가 다르다고 했죠. 어가 더 농밀하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B를 선택했던 2명 중 1명이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사실 맛은 거의 비슷한데 어가 마시는 경험이 더 좋을 것 같다고요. 저는 되물었어요. 경험이요? 그 사람은 호주에서 온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는 설명했어요. 지금은 종이컵에 담아서 마셨지만 실제로는 용기가 다르잖아요. 단지형으로 마시면 분명히 어가 더 맛있게 느껴질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번뜩였어요. 맞아, 용기였습니다. 저는 추가 실험을 제안했어요. 이번엔 실제 용기 그대로 마셔보자고요. 사람들은 동의했습니다. 저는 단지형 우유 10개와 멸균팩 10개를 더 꺼냈습니다. 각자에게 하나씩 나눠줬어요. 단지형을 받은 사람과 멸균팩을 받은 사람이 반반이었죠. 단지형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먼저 나왔습니다. 독일 엔지니어가 감탄했어요. 이 단지를 손에 쥐는 느낌부터 다르다고 했습니다. 무게감이 있고 손바닥에 꽉 찬다고 했죠. 빨대를 꽂을 때 톡하고 뚫리는 소리가 좋다고 말했어요. 프랑스 여성은 입에 닿는 촉감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종이팩은 평평한데 단지는 입구가 둥글게 말려 있어서 입술에 닿는 느낌이 부드럽다고 했죠. 미국 대학생은 마시는 속도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단지형은 입구가 좁아서 천천히 음미하게 된다고요. 종이팩은 벌컥벌컥 마시게 되는데 단지는 한 모금 한 모금 음미하게 만든다고 말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맛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감의 경험이었습니다. 시각적으로 보이는 단지의 모양, 손으로 느끼는 촉감과 무게, 귀로 듣는 빨대 꽂는 소리, 입술에 닿는 플라스틱의 질감, 그리고 혀로 느끼는 맛까지. 모든 감각이 하나로 합쳐져서 경험을 만들어내는 거였죠. 그래서 사람들은 단순히 우유를 마시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만 가능한 그 완전한 경험을 원했던 겁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식품공학과 김영석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사전에 이메일로 연락했더니 흔쾌히 만나주셨어요. 홍대 근처 조용한 카페였죠. 김 교수님은 6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30년 넘게 유제품을 연구해온 분이었어요. 저는 제 의문을 털어놨습니다. 단지형과 멸균팩이 정말 다른지 아니면 사람들의 착각인지요. 교수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확실히 다르다고요. 일단 살균 방식부터 완전히 다르다고 했어요. 국내용 단지형은 저온 살균이라고 했습니다. 섭씨 72도에서 15초 정도만 가열하는 방식이죠. 유해균은 제거하되 우유의 풍미와 영양소는 최대한 살린다고 했어요. 하지만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열흘 정도요. 수출용은 초고온 살균이라고 했습니다. 섭씨 130도 이상에서 처리하죠. 완전 멸균이라 6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해요. 하지만 고온 처리 과정에서 우유 단백질 구조가 미세하게 변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 미세한 차이를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느냐고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감한 사람들은 분명히 느낀다고 했습니다. 특히 직접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하다고 했죠. 저는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85%가 단지형을 선택했다고요. 교수님은 예상했다는 듯 말했어요. 보통 그 정도 나온다고요. 신선도 차이가 맛에 영향을 준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용기에 대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모양을 선택했느냐고요. 교수님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빙그레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974년 개발 당시 조선 백자 다랑아리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배가 불룩하고 입구가 좁은 그 우아한 곡선이요. 시골 장독대에 향수를 담으려 했다고 해요. 저는 놀랐습니다. 500년 전 도자기를 플라스틱으로 재현했다니요. 교수님은 말했어요. 그게 한국 기업의 특징이라고요. 전통과 현대 기술의 결합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양 때문에 제조가 엄청 어렵다고 했어요.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했죠. 저는 어떻게 만드느냐고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설명했습니다. 상부와 하부를 따로 성형한 뒤 초고속 회전으로 붙인다고 해요. 마찰열로 플라스틱을 녹여 접합하는 방식이죠. 고속 회전 마찰 용착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냐고요. 교수님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매우 어렵다고요. 배 부분의 곡률, 입구의 각도, 두께의 균일성까지 모든 게 정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틀어져도 터지거나 새거든요. 1970년대 당시 이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독일뿐이었다고 했죠. 그럼 지금은 어떻게 만드느냐고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자료를 보여줬어요. 업계 논문이었습니다. 빙그레가 독일 설비를 도입한 후 수십 년간 개량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독일 원천기술 회사는 1990년대 폐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이 그 기술을 완전히 마스터했죠. 지금은 독자 개발한 설비로 생산한다고 했어요. 교수님은 덧붙였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이런 복잡한 형태를 분당 수백 개씩 안정적으로 찍어낼 수 있는 곳은 한국뿐이라고요. 독일도 포기한 기술을 한국이 지켜낸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전율이 일었습니다. 작은 우유 용기 하나에 이런 기술이 담겼다니요. 카페를 나와 저는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관련 자료를 더 찾아봤어요. 빙그레 공식 홍보자료, 산업뉴스, 특허 문서까지 뒤졌습니다. 자료들은 일관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단지형 용기는 한국에서만 생산 가능하다고요. 해외 공장을 세우고 싶어도 이 복잡한 설비와 노하우를 이전할 수 없다고 했죠. 결국 기술적 한계가 역설적으로 희소성을 만들어낸 겁니다. 한국에 와야만 단지형을 살 수 있는 이유였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신선한 살균 우유, 전통에서 영감받은 디자인, 독일도 포기한 제조 기술. 이 모든 게 합쳐져서 한국에서만 가능한 경험을 만들어낸 거였죠. 저는 빙그레 홍보팀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가디언즈 기자 신분을 밝히고 공장 견학을 요청했어요. 유럽 독자들에게 한국 식품 산업을 소개하고 싶다고 했죠. 이틀 후 답장이 왔습니다. 승인됐다는 내용이었어요.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공장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였죠. 약속된 날, 저는 택시를 타고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쯤 걸렸어요. 도착하니 거대한 건물이 보였습니다.
하얀 외벽에 빙글의 로고가 붙어 있었죠. 안내 직원이 나와 저를 맞았습니다. 생산관리팀 김지연 과장님이었어요. 간단한 브리핑 후 위생복을 입고 생산 라인으로 들어갔습니다. 에어 샤워를 거쳐 철문이 열렸죠. 거대한 공간에 기계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은색 탱크에서 우유가 살균되고 배합되는 곳을 지나 드디어 핵심 구역에 도착했어요. 용기 제조 라인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노란 단지들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분당 수백 개씩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김 과장님이 설명했습니다. 분당 400개를 생산한다고요. 저는 가까이 다가가 봤습니다. 플라스틱을 녹여 상부 컵과 하부 컵을 따로 찍어낸 후 두 부분이 맞물리더니 갑자기 초고속으로 회전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빨라서 눈으로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김 과장님이 귀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저게 마찰 용착이라고요. 초당 수천 회전을 하면서 마찰열로 플라스틱을 녹여 붙인다고 했죠. 접착제를 전혀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회전이 멈췄습니다. 완성된 단지가 나왔어요. 이음새가 매끄러웠습니다. 육안으로는 붙인 흔적을 찾을 수 없었죠. 몇 초 만에 완벽한 단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모양을 고집하느냐고요. 평범한 원통형이면 훨씬 쉬울 텐데요. 김 과장님은 웃었습니다. 그럼 바나나 맛 우유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 단지 모양이 정체성이라고 했습니다. 50년 동안 단 한 번도 바꾸지 않았다고 했죠.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1970년대 독일에서 설비를 들여왔는데 그 독일 회사는 1990년대에 폐업했다고요. 기술 지원이 완전히 끊겼죠. 보통 회사라면 그때 용기 모양을 바꿨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빙그레는 달랐다고 했어요. 엔지니어들이 기계를 완전히 분해했답니다. 하나하나 뜯어보고 원리를 파악했죠. 부품이 고장나면 직접 깎아서 만들었어요. 수십 년간 개량을 거듭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저 기계는 독일 원본과 완전히 다르다고 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독자 개발한 버전이라고 했죠. 속도는 2배 빨라졌고 불량률은 절반으로 줄었다고 했습니다. 김 과장님은 덧붙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복잡한 형태를 대량으로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곳은 대한민국뿐이라고요. 그래서 해외에 공장을 세울 수 없다고 했죠. 이 기술을 이전하고 관리할 인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계를 바라봤습니다. 쉴 새 없이 단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하나하나가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배가 불룩하고 입구가 좁은 그 우아한 곡선이요. 다음 공정에서는 단지에 우유가 채워지고 뚜껑이 씌워졌습니다. 카메라가 자동으로 검수하고 합격품만 상자에 담겼죠. 김 과장님은 이게 빠르면 내일 서울 편의점에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공장에서 나와 하루 만에 소비자 손에 들어간다고요. 저는 전율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신선한 거구나. 유통기한 열흘이 가능한 이유였어요. 공장을 나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단지 하나에 50년의 기술이 담겼구나. 독일이 포기한 걸 한국이 지켜냈구나. 500년 전 도자기 장인의 정신이 현대 엔지니어에게 이어졌구나. 택시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가방 속에는 공장에서 받은 단지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저는 그걸 꺼내 들었습니다. 손바닥에 쥐어진 그 무게감이 이제는 달리 느껴졌죠. 이건 단순한 플라스틱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장인 정신이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집념이었죠. 작은 것도 완벽하게 만들려는 자부심이었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이었습니다. 2주간의 취재를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어요. 저는 캐리어를 열고 옷 사이사이에 노란 단지들을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30개였죠. 세관 직원이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이라고요. 직원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그냥 통과시켰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2주간 모은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뷰 녹음 파일, 사진, 통계 자료 메모까지. 머릿속에서 기사 구조가 잡혀갔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짐을 풀고 하루를 쉬었어요. 그리고 월요일 아침 가디언 편집실로 출근했죠. 편집장이 저를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어땠느냐고요? 저는 단 한마디로 대답했어요. 엄청났다고요. 편집장은 눈을 반짝였습니다. 빨리 쓰라고 했죠.
저는 일주일 동안 기사에 매달렸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썼어요. 문장 하나하나에 공을 들였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느낀 그 감동을 독자들에게도 전하고 싶었거든요. 7,000단어였습니다. 제가 쓴 기사 중 가장 긴 분량이었어요. 하지만 한 단어도 뺄 수 없었습니다. 모든 문장이 필요했죠. 제목을 고민했습니다. 여러 번 바꿔봤어요. 결국 이렇게 정했습니다. 독일을 이긴 도자기 항아리, 대한민국 50년 공학의 시라고요. 금요일 아침 기사가 올라갔습니다. 가디언 온라인 메인에 실렸어요.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죠. 공유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오후가 되자 다른 언론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BBC가 후속 보도를 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도 기사를 냈죠. 독일 슈피겔까지 다뤘어요. 한국의 작은 우유가 유럽 전역의 화제가 됐습니다. 편집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다고 했어요. 이번 달 최고 조회수 기사라고 했죠. 저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는 캐리어에서 단지들을 꺼냈습니다. 편집실 동료 30명에게 하나씩 나눠줬어요. 사람들은 신기해했습니다. 동료 제임스가 단지를 들어봤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한국 우유구나 하고 말했어요. 손에 쥐는 느낌이 특이하다고 했죠. 사라는 빨대를 꽂았습니다. 톡하고 뚫리는 소리에 웃었어요. 이 소리가 중독성 있다고 했습니다. 마이클은 한 모금 마시고 감탄했습니다. 정말 맛있다고 했어요. 런던 슈퍼에서 파는 바나나 스무디랑 차원이 다르다고 했죠.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느낀 그 감동을 이 사람들도 조금이나마 느끼고 있구나. 그날 저녁, 저는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제가 마신 빈 단지 하나를 씻어서 펜꽂이로 썼어요. 볼펜 세 자루가 딱 맞게 들어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그 단지를 바라봤습니다. 노란색이 따뜻했어요. 배가 불룩한 곡선이 우아했죠. 이제 이 단지를 볼 때마다 한국이 떠오를 겁니다. 저는 이번 취재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위대함은 크기에 있지 않다는 걸요. 작은 우유 하나에도 한 나라의 정신이 담길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500년 전 도자기 장인의 혼을 잊지 않았어요. 그 우아한 곡선을 현대 플라스틱에 담아냈죠. 독일 기술자들이 포기한 걸 한국 엔지니어들은 50년간 지켜냈습니다. 작은 것도 완벽하게 만들려는 자부심,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는 창의성, 어려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집념. 이것이 제가 발견한 한국의 영혼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개인 블로그에 짧은 글을 썼어요. 나는 우유를 취재하러 갔다가 한국의 영혼을 발견했다. 명동 편의점 앞에 줄 선 외국인들, 공항에서 단지를 들고 환호하는 관광객들, 50년간 한 가지 모양을 지켜온 엔지니어들. 그들이 보여준 건 단순한 제품이 아니었다. 작은 것도 절대 타협하지 않는 한 나라의 정신이었다. 글을 올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회색 하늘이 보였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죠. 저는 문득 서울이 그리워졌습니다. 명동 편의점의 환한 불빛, 홍대 거리의 활기, 그리고 차가운 단지를 손에 쥐었을 때의 그 느낌이요. 언젠가 다시 한국에 가게 되겠죠. 그때는 취재가 아니라 여행으로 가고 싶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편의점으로 달려가서 노란 단지를 집어들 겁니다. 빨대를 톡 꽂고 한 모금 마시며 중얼거리겠죠. 다시 왔어, 한국아.